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 원예생명과학과에 근무하는 오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LED 수직 농장입니다. 보통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식물 공장이란 말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물 공장이란 말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식물 공장이 수직 농장 개념을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직 농장이라는 용어를 지금 학계에서는 이쪽으로 가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수직 농장을 식물 공장 대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D를 활용한 수직 농장에 관한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건 설국열차라는 영화였는데 2013년에 개봉이 되었죠. 그 당시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고 또 뭐 다양한 그런 얘기거리가 나왔던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전공 때문에 그런지 그 뒤에서부터 앞으로 앞칸으로 이제 전진해가는 그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면 공간들이 나오는데, 그 공간들 중에 식물 공장이 나와 있는 요 칸, 여기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뒤편에 뭐 돼지 사육하는 데 있었고요. 또 앞에 가면 뭐 정원도 있고 또 뭐 학교 교실도 있고 쭉 나오죠. 그런 과정 중에 여기에 그 설원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는, 특히 이제 뭐 채소를 재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좀 흥미롭게 봤는데, 이렇게 형광등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빛이 따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죠. 그래서 형광등을 이용해서, 그다음 요 밑에 이제 흙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매질들이 들어있는 이곳에서 온도를 유지해가며 식물을 재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인데, 이거는 이게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딕슨 디소포모미어라는 교수가 도시 내에 이런 커다란 빌딩, 근데 그 빌딩의 목적은 식물을 재배하고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빌딩 농장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층 높이에서 과일, 채소, 그다음에 곡물 이런 것들 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혹은 거기에 발전도 가능한 이런 장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또 정수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것으로 72,000명 소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표가 있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도시의 빌딩형 수직 농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뭐 공사비라든지 작물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게 도시 내에 있고 또 독특한 어떤 풍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관광 산업에서도 뭔가 매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유지 관리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뭐 그 당시에는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양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양한 기술들의 개발을 통해서 뭐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고 또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농장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빛, 온도, 이산화탄소, 습도, 기류, 무기 영양, 이런 것들을 작물 재배 환경이 생산 목적에 맞게 제어하고 수직 방향으로 여러 단을 쌓아서 재배단에서 동시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고 연속적으로 계획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상 조건을 혹은 뭐
지하부에 뿌리가 자라는 곳에 환경 조건을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직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수직 농장이죠. 그래서 여러 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식물 재배에 맞게 제어가 되는데, 그게 연중 지속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화 시스템을 넣을 수 있고, 연속 생산이 가능하고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어떤 공장식으로 식물을 생산할 수 있어서 식물 공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뭐 아시아 쪽에서는 식물 공장, 특히 일본에서 시작이 되어서 식물 공장인 용어를 많이 썼고요. 북미에서는 이제 인도어 파밍이라고 해서 실내 농장이라는 표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과 흡사한 그런 공간 안에서 환경을 조절하면서 식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태양광을 막아서 인공광원만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식물 공장이고요, 수직 농장이고요. 여기는 그 경남 함안의 시설원이 연구소라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산하의 연구소인데, 여기에서는 자연광을 채광할 수 있게, 그래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인공광을 사용하지 않는, 혹은 인공광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자연광 이용형 혹은 인공광 겸용형 식물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 공장이 왜 대두가 되었는지, 아까 그 컬럼비아대 교수가 왜 그런 도시형 빌딩 농장을 제안했는지, 그 원인을 보면 그것이 수직 농장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농업, 식량 이런 쪽에 위기가 계속 닥치고 있죠. 인구는 증가하고 반면에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경작지가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때문에, 혹은 도시화로 인해서, 혹은 작물 재배 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토양이 오염되면서 경작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는 감소되어 있고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화로 인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농지가 도시로 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한 인구가 1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으로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기존의 농법에서 농사 기술을 개량하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선에서는 해결이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생태계 측면입니다. 농경지를 개간하게 되면 생물 다양성과 녹지 공간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이제 늘어나면서 생태가 파괴하죠. 그다음에 자연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서 회복할 필요가 있지만 오염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자원 에너지 측면에서는 농업에 사용되는 자원, 즉 물, 비료, 화석 연료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부족해집니다. 특히 이제 도시의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인산질 비료를 많이 쓰면서 그건 또 다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석 연료를 농업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도 되고 그 화석 연료의 고갈도 되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 재순환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이것이 농업에서도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바로바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도 수직 농장이 이제 대두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또 다양한 필요성들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영양 결핍. 우리나라도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에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식품의 안전성, 그다음에 도심 내에 식물이 자라는 그런 치유 공간 확보, 평생 교육이나 인력 개발 등에서 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일자리 창출에서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내 근교나 도시 내에 이런 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건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어떤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 외에 치유의 어떤 한 매개체로 쓸 수가 있고요. 미래 신산업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례로 여기에 이제 기존에 우리 논밭은 과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차원적인 농장이죠. 근데 여기에 수직 농장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9단으로 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 9분의 1 면적에서 이 과거의 기존 농법에서 행하던 그런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밀폐를 시키면, 그러니까 열 교환이라든지 빛 침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러면 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 부족의 문제, 기후 영향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의 문제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쭉 그 수직 농장의 장점을 정리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환경 요소로서 이 기상 요소, 그러니까 식물의 지상부, 잎, 줄기, 그 다음에 뭐 꽃과 열매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온도, 빛, 공기, 특히 공기 중에 CO2 농도, 습도나 수분,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 뭐 풍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류 등이 있겠고요. 토양 요소, 식물이 자라는데 토양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수경 재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고 생각했을 때는 토성이나 토양 속의 유기물, 토성이라는 것은 뭐 입자들이 구성하는 입자들이 갖는 그런 총체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 속의 물, 뿌리로 흡수하는 물, 그 다음 토양 속에도 산소 등 필수적인 그런 공기 성분들이 필요하고요. 토양의 pH나 비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 외에 이제 병, 해충, 잡초 등의 요소가 되거나 혹은 뭐 이로운 그런 생물들이 있죠. 이런 생물적 요소가 관여합니다. 자, 이런 어떤 식물에 필요한 그런 생장 요소들을, 환경 요소들을 봤을 때에 수직 농장이라는 그런 장치, 시스템 내에서는 그런 환경들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와 밀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실에서조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어떤 교환이 되는 그런 환경 조건들이 있는데, 이 수직 농장에서는 밀폐도를 더 높여서 뭐 열의 출입도 줄이고요. 그다음에 생물, 뭐 병해충의 출입도 막아내는 뿐더러 또 햇빛도 막아서 인공광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과 비료도 인공적으로 수경재배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 외부 구조물, 그래서 열과 빛을 차단하고 그다음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인공조명과 재배단이 들어가죠.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조명을 달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재배단, 뭐 이제 이 자연 토양에서는 흙이 담당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구조물로서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보통 LED가 많이 요즘은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형광등도 과거에 주로 쓰였던 것인데 요즘도 뭐 조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도와 기류를 만들어내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히트펌프라든지 혹은 냉난방기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에 온도가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팬을 달아서
아래 위, 그 다음에 좌우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류가 있을 때 식물이 잘 자라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공급기가 필요합니다. 식물은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배출해내죠. 그래서 식물이 계속 활발하게 자라면 CO2 농도는 낮아지고 산소 농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CO2가 부족해지면서 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CO2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고, 보통 여기에 대기의 CO2 농도가 지금 현재 400ppm인데 그거의 2배 이상 이렇게 CO2 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액 공급기, 비료와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이죠. 그리고 습도 제어기. 식물이 계속 이렇게 자랄 때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습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 에어컨을 돌려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다 보면 또 습도가 또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습기와 더불어, 제습기는 에어컨이 담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가습과 제습이 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탑재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인공 조명, 팬과 히트 펌프, 그 다음에 습도, 양액 공급, 이산화탄소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이제 스마트팜 기술을 또 여기에 접목을 하게 됩니다. 식물공장에서의 작물 생산 과정은 노지와 그 전체적인 과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인공 조명을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각 단계에 맞는 묘생장, 이식 후에 그다음에 식물이 많이 자란 다음에 적절한 그런 빛을 조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하는 단계, 포장해서 운송, 저장하는 단계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식물 공장의 여러 요소들 중에 이제 햇빛의 차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그런 광 환경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생육에 있어서 그 식물에 영향을 주는 그런 빛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쪽입니다. 요 우주선, 감마선, X선은 굉장히 강력한 빛인데 지구상에는 이게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대기권 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다음 자외선도 거의 이제 막아주죠. 근데 자외선 일부가 지구로 지표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시광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태양광 중에 이제 가장 풍부한 둘 중에 하나의 빛입니다. 적외선이 이제 그 두 번째 가장 많은 빛이죠. 그래서 보통 전반적으로 보면 적외선하고 가시광선이 비슷하거나 저외선이 조금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다음 마이크로파 전자파는 우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죠. 자, 여기 자외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그 가시광선에 청색광 혹은 자색, 보라색이죠. 이쪽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입니다. 보통 이제 식물의 키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의 어떤 색소 생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은 식물의 광합성 파장하고 이제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중에 이제 짧은 적외선, 그걸 원적색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식물이 개화하거나 줄기 신장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에서 700나노미터라고 하는 이 파장대에 있는 청색광, 녹색광, 적색광은 가시광선 영역과 거의 유사한데 이 파장대가 광합성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유효 방사라고 부르고 영어 약어로는 PAR라고 하죠. PAR. 그 다음에 자외선과 원적색광이 또 식물의 생리적인 어떤 반응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합성 유효 방사 플러스 300에서 400의 자외선, 700에서 800의 800나노미터의 원적색광을 생리적 유효 방사라고 부릅니다.
빛은 이제 빛의 양, 우리가 빛이 세다, 약하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면 더하면 이제 광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파장을 광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빛의 연속된 낮 혹은 연속된 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량, 광질, 일장 이런 것들이 식물의 광합성, 그 다음에 형태 형성, 식물이 자라고 어떤 모양을 달리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화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있어서 빛은 이렇게 광합성에는 에너지로서 광합성 과정에서 그 빛 에너지를 저장해서 식물이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형태를 저장을 해주는 과정이 광합성인데, 그래서 에너지로서 빛이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질이나 일장은 높지 않은 그런 광도, 낮은 광도로도 식물에게 여러 가지 어떤 광합성 이외의 다른 현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꽃이 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색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신호로서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식물 공장 혹시 수직 농장을 이제 가보신 적 있나요? 혹은 뭐 매스컴이나 신문 이런 데를 통해서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약간 푸른 빛이 약간 도는 핑크색, 뭐 연한 보라색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그 청색 LED와 적색 LED의 혼합광을 보통 많이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만 비추면 너무 식물의 상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백색 LED를 곁들입니다. 백색 LED, 청색 LED, 적색 LED를 섞어서 줘서 원래 이제 청색과 적색만 과거에 썼었는데 요즘은 백색 LED, 우리 보통 실용적으로 그 조명, 일반 조명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LED를 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색 LED가 없으면 얘네가 약간 시커멓게 보입니다. 근데 백색 LED가 있기 때문에 백색 LED의 녹색이 여기에 이제 잎에 닿으면서 이게 반사되면서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과거에 혹은 뭐 지금도 왜 이렇게 청색과 적색 LED를 쓰느냐? 그거는 이제 식물의 엽록소에서 흡수하는 파장대가 여기 보시면 클로로필 A라고 되어 있습니다. B. 그다음 여기 클로로필 A가 있죠. 클로로필 A. 여기서 흡수하는 파장을 보면 400에서 500, 600에서 700. 아까 앞에서 이걸 청색광, 적색광 불렀죠. 이렇게 청색광, 그다음에 적색광. 이 파장대를 식물의 엽록소가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흡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광합성에 더 효율적인 파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에 이렇게 광합성 촉진을 위해서 이쪽 파장대 LE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의 광합성은 빛의 세기가 세어지면서 광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그런 파장을 그런 광합성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계속 준다고 더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포화가 되죠. 그래서 광포화점, 광보상점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해서 앞서 그 적색과 청색을 섞는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식물 기르는 데에 뭐 이제 초반에 LED 연구 초반에는 레드, 적색광과 청색광 뭐 7대3에서 8대2 정도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린, 녹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파레드를 쓰거나 또는 이렇게 백색광을 첨가하는 이런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작업의 편의성도 있지만 어떤 LED의 어떤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요. 혹은 이제 식물이 자라는 데에 좀 더 그게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색광을 조사했을 때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적절한 파장을 이렇게 혼합하게 되면 식물이 더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그런 뭐 광의 어떤 파장을 조절해서 뭐 상추라든지 이런 엽채류를 재배했을 때에 그런 이제 파장에 따른 식물의 형태나 색깔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건 적색, 여기는 청색이죠. 요걸 기본으로 옛날에는 많이 키웠습니다만은 요새는 여기에 그린, 녹색광, 그 다음에 이제 파레드, 근적의 광, 원적색 광을 혼합하는 그런 재배가 일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녹색광에 청색광을 줄이면서 60, 40, 20, 0 녹색광을 20, 40, 60으로 이렇게 늘려갈 때에 식물체 크기가 커지죠. 그러니까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색소 발현이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파레드를 줬을 때에도 뭐 그런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이나 파레드가 식물을 약간 크게 자라게 하는데 잎의 면적을 넓히거나 줄기를 신장시키거나 이런 데 작용하기 때문에 이 파장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한다면 식물을 좀 더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이라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ED 식물 공장을 할 때에 LED 수직 농장에서 한 300 마이크로몰까지는 좀 주면 뭐 좀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과체류라든지 다른 것들을 키우려면 이것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이용효율, 광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D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가 LED를 적정 파장들을 잘 혼합해 가지고 식물이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바라는 대로 자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광원은 보통 그 형광등과 LED를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 두 개의 특성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LED가 수명이 길고 단색광을 발하는데 이걸 이제 광지를 혼합해서 다양한 파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은 이제 파장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은 백색 LED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일부 정색, 적색, 뭐 녹색, 파레드 뭐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식물체 잎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위에서 밑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있지만 옆에서 조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LED 식물 쪽 말고 그 반대쪽에 반사갓을 씌워가지고 이 빛을 전반적으로 다 식물이 있는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균일한 그런 광조사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이제 펄스, 껐다 켰다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는 방식을 통해서 끈 시간만큼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육 단계별로 광환경, 광질이나 광도나 뭐 일장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동적 제어, 뭐 라이트 레시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이제 눈으로 그럼 이제 시각이라고 해서 눈으로 사물을 인지하죠. 주변 배경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물은 이제 눈이라는 어떤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같지 않죠. 시각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식물도 빛의 존재, 빛의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의 비율 이런 것들을 계측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광수용차라고 하는데 사람처럼 이제 눈만 갖고서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광수용차가 있어서 그런 자신이 처한 어떤 자신이 받고 있는 빛의 그런 환경 조건들을 파악을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파이토크롬이라는 것인데 얘네는 적색광과 여기에 그 원적색광, 레드하고 파레드의 비율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이제 종자의 발화라든지 그 다음에 식물체가 이렇게 자라는 것, 개화하는 것, 그 다음에 옆에 식물이 이렇게 있을 경우 웃자라는 것, 그 다음에 빛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합니다. 뭐 이 중에서 발화, 개화, 뭐 이렇게 음지 회피 같은 것에 많이 관여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렇게 청색광 쪽, 그 다음에 자외선 쪽을 감지하는 어, 그런 이제 뭐 이러면 크립토크롬이라든지 뭐 포토트로핀, UV 리셉터,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광수용체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광수용체들이 어디에 관여하는지 파이토크롬 거의 다 관여하고 있죠. 빛과 관련되는 것은 대표적인 광수용체입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크롬이 개화라든지 식물의 이제 빛을 보면 이제 녹색을 띠는 그런 현상, 탈황화라고 하는데 그런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광수용체들이 식물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빛의 파장을 인지하고 그것에 맞춰서 발화도 하고 꽃도 피우고 뭐 웃자라기도 하고 빛이 오는 방향으로 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수직 농장에서 광제어에 쓰이는 그런 LED는 이렇게 아주 단파장, 특정한 단파장만 냅니다. 근데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이런 파장을 보이죠. 요새 나오는 LED 형광등 중에 이렇게 이제 약간 차갑게 하얀 그런 파장을 띠는 것을 이제 쿨 화이트라고 하고 이런 식의 파장 분포를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약간 주황색이 조금 나는 것을 이제 웜 화이트라고 하고 걔는 청색광이 준 대신에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파장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웜 화이트 같은 경우 단독으로 식물 재배에 쓸 수도 있고요. 쿨 화이트는 뭐 다른 것과 좀 혼합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뭐 그런 제거라 지나가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런 그 녹색광이나 파레드 원적색광을 쓰게 되면 식물에 이렇게 무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면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라이트 레서피라고 해서 생육 단계별로 다른 파장의 빛을 쪼여주는 것입니다. 발화하고 나서 얘네들이 파레드를 쪼여주면 얘네들이 이제 떡잎이 열리면서 잎이 좀 넓어지고 좀 키가 커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드를 비춰주어서 줄기를 더 신장시키고 기능성 물질의 하나인 폴리페놀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블루광을 쪼여주게 해서 막판에 싹기름 채소에서 막판에 쪼여줘서 줄기를 좀 두껍게 하고 색깔, 적색 계열의 색깔, 안토시아닌이 생합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량도 이렇게 무게도 무거워지고 크기도 커져서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품질 요소인 줄기가 튼튼해지는 것과 그 붉은색 색소가 형성되는 것까지 가능하죠. 뭐 중간에 이제 폴리페놀 생합성도 촉진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라이트 레서피에 관한 연구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적색 쌍추는 적색이 잘 발현돼야 되죠. 그래서 그 색깔 발현을 위해서 우리가 광도, 특히 광도를 높이거나 UV광을 높여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상추에서 뭐 쓴맛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졸립게 한다고 하죠, 상추. 그래서 천연 수면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식물 공장들이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 대만, 중국, 뭐 미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식물 공장들이 현재 지어지고 어떤 실용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어떤 우리가 텃밭 기르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소형 재배기라든지 아니면 빌트인 형태의 그런 재배 장치, 키친 가든이 또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저칼륨 상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추출을 통해서 우리 몸에 건강이 좋은 그런 물질만 추출해내는 이런 방식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GMO, 유전자 변형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물 공장에서 재배하고 식물은 다 이제 없애고 물질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마, 안동이 대마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내에도 의료용 대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용 대마는 보안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공장, 수직농장 시스템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수직농장, 이 식물공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공장 시스템 자체가 식물 재배가 어려운 몽골이라든지 혹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에 수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스템 자체와 거기 재배 노하우들이 그리고 어떤 미래에 우리가 농지 확보가 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 혹은 인류의 어떤 그 주거지가 해양 바닷속이라든지 땅속이라든지 극지방이라든지 또는 우주로 나갔을 때에도 이런 식물 공장 시스템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남극 세종기지에 그 전에 보낸 어떤 식물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엽채류 위주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보낸 식물 공장에서는 엽채류 외에 오이, 호박, 토마토, 그 다음에 이렇게 애플, 수박 같은 것까지 재배가 가능한, 그래서 거기 연구원들이 좀 더 다양한 채소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자꾸 쌓이게 된다면 인류가 이제 앞으로 점점 열악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계속 재배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설국 열차의 그 수직농장 칸처럼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농업이 과거의 어떤 약간 부정적인, 어떤 비과학적인, 약간 덜 산업화된 그런 이미지에서 다른 어떤 분야와 결합에 의해서, 융복합에 의해서 첨단 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여기 수직농장에 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요 이외에 또 수직농장과 관련된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